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집이 조용한 날이 없다. 전엔 밥 먹을 때 말이 없어서 조용했다면 지금은 서로 눈치 보느라 혹은 말하면 싸우니까 그 조용함이다. 일은 내가 벌렸지. 코인.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지. 작년 봄이었다. 딸아이가 그러더라.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비트코인이 6천 찍었대요. 나는 그때 웃었지. 아니, 그건 도박이지. 그런 걸 왜 해? 너 그런 거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가 피식 웃더라.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해요. 친구들 중에 수익 3천 낸 애도 있어요. 나는 그냥 흘려들었지.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좀 해봤다. 코인 투자 성공 사례. 비트코인으로 은퇴한 사람. 50대 후반 투자자. 1억 수익 후기.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다. 그 다음엔 100만 원 넣어봤다. 이틀 만에 120만 원이 됐다.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더라. 그 뒤로는 점점 커졌다. 퇴직금 일부, 예금, 심지어 노후 대비로 넣어둔 연금 일부까지. 와이프 모르게. 여보, 요즘 왜 자꾸 핸드폰만 봐? 그냥 뉴스 좀 봐. 재미있는 기사 많아. 거짓말을 했다. 내가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그게 처음이었다. 몇 달은 좋았다. 수익이 쭉쭉 올랐다. 마치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다. 그러다 가을. 리플이 급락했다.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다. 모니터 보면서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와이프가 물 좀 마셔. 했는데 나는 대답도 못했다. 근데 당신 퇴직금 얼마 남았어? 왜? 갑자기 그건 왜? 다음 달 큰딸 결혼. 자금 보내야 하잖아. 아, 그거 잘 돼가고 있어. 또 거짓말. 그날 밤 나는 술을 들이켰다. 코인은 내려가고 나는 점점 미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들켰다. 둘째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 그냥 재미로 조금 해봤다. 재미요? 이게 재미예요? 4천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말했다. 그리고 집은 폭발했다. 여보, 이게 진짜야? 당신 퇴직금 코인에 넣은 거야? 아니 그게 다는 아니고 일부야 얼마? 4천 정도. 미쳤어. 당신 미쳤냐고. 거실에서 아이들이 다 듣고 있었고 와이프는 울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막내가 와서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리 집 망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다. 며칠 후 큰딸이 집에 왔다. 곧 결혼할 예비 사위랑 같이. 아버님, 요즘 투자하신다면서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결혼 자금은요? 전세금은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면 진심으로 그게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땐 정말 될 줄 알았거든. 집안 회의가 열렸다. 우리 집엔 회의 같은 거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예외였다. 앞으로 아버지는 재정에서 손 떼세요. 퇴직금은 가족 자산이에요. 신탁 계좌 만들고 공동 서명제로 갑시다. 카카오뱅크 앱에 알림 연결해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나의 패배 선언이었다. 그 뒤로 집 분위기는 싸해졌다. 식탁에 앉아도 다들 폰만 보고 누구 하나 나랑 눈 마주치질 않는다. 아내는 말을 안 한다. 딸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둘째는 퇴근하고 바로 자기 방. 막내는 문을 잠그고 산다. 그날 밤 또 코인을 봤다. 리플이 30% 올랐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걸 다시 넣으면 회복 가능할까? 손이 마우스로 갔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조용히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지금 내 계좌엔 800만 원이 남아 있다. 퇴직금 8천 중에서 그나마 막내 명의로 바꾸기로 했다. 나는 재정에서 손 뗐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딸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나는 또 다시 유혹에 흔들린다. 아버지 그 돈 어디 썼어요? 그 질문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전세 자금은 7천이 필요했다. 나는 8천을 날렸고 계좌엔 8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모자랐다. 너무 많이. 딸은 입을 닫았다. 예비 사위는 더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들어줄 입장이 아니다. 결혼식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벌떡 일어났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일인데 왜 당신이 결정해? 내 아버지가 결혼 자금 날렸잖아. 난 더 이상 안 도와. 문을 쾅 닫고 나간 딸.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와이프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저 한숨만.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다. 10년 전 만들어둔 신한은행 상품. 한도 3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다. 그런데 클릭 한 번이면 돈이 생긴다. 마우스를 누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막내였다. 아빠 또 해요?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한 거야. 그만해요, 진짜로 또 그러면. 나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그 눈빛, 어릴 적 내가 사준 고무줄총 갖고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이젠 내 앞에서 눈빛으로 나를 때린다. 하지만 난 결국 클릭했다. 마이너스 대출 300만 원 승인 완료.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었다. 이건 회복의 기회다. 지금 이걸로 딸의 전세 보증금을 만들 수 있다. 단 오르면. 다음 날 아침.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어젯밤에 좀 뒤척였나 봐. 와이프는 의심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딸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다. 결혼식은 내일인데 신부가 사라졌다. 오후 3시. 거실에서 아들 둘이 다퉜다. 지금 뭐? 아버지가 또 돈 꺼냈다고? 진짜냐고. 대답해봐. 형, 제발. 지금 이러지 마. 둘째가 내 멱살을 잡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선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입술만 달싹였다. 딸 결혼 자금 때문에 그랬다. 그럼 그걸 말하고 꺼내시든가요. 미안하다. 이건 미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딸이 돌아왔다. 아빠 솔직히 말해줘. 또 코인했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은 조용히 말했다. 결혼식 취소할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방. 나는 방에서 모니터를 켰다. 그 코인 2배가 됐다. 300이 600이 됐다. 기회다. 나는 600을 다시 넣었다.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다. 내가 이긴다고. 딸의 결혼, 아내의 신뢰, 자식들의 눈빛 다 되돌릴 수 있다고. 새벽 4시. 비트가 급락했다. 1시간 만에 600이 240이 됐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얼었다. 240을 뺄까? 아니면 더 넣을까? 남은 마이너스 한도는 2400. 결국 나는 다 넣었다. 전부. 총 투자금 300만 원. 현재 평가금 112만 원. 손실률 마이너스 62.7%. 이걸 아침에 어떻게 말하지? 결혼식 날 아침.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 나 잘 어울려? 응, 예쁘다. 돈 걱정 말고. 와, 그냥 오기만 해.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미 다 알면서 말을 안 했다. 그게 더 아팠다. 예식장.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내 딸은 활짝 웃고 있었고 예비 사위는 여전히 나를 외면했다. 사진 찍을 때 나는 맨 끝에 섰다. 누구랑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식이 끝난 뒤 아내가 내게 다가왔다. 다시 했지? 응, 마이너스 다 썼어.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내 적금이야. 너 대신 갚을게. 나는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그녀는 말했다. 넌 가족을 자꾸 돈으로 판단해. 근데 우린 돈보다 훨씬 더 큰 걸 잃었어. 이제 남은 것. 3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신뢰 없는 집안, 그리고 내가 만든 상처들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딸은 신혼여행을 취소했고 나는 또 다시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아버지 엄마 병원 갔어요. 쓰러졌대요. 병원. 하얀 복도. 무표정한 간호사. 삑삑거리는 심전도 소리. 그곳에서 내가 깬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밟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보호자세요? 네. 어지럼증과 탈수, 스트레스성 실신입니다. 이틀 정도는 입원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입원비는 얼마냐? 간호사가 말했다. 선납 120만 원 카드 가능하세요? 지갑을 꺼냈다. 카드를 꺼냈다. 한도 초과. 다른 카드. 잔액 부족. 지문 인식을 하며 손가락이 떨렸다. 통장 잔액 21,800원. 그 순간 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할게요. 말리지 못했다. 딸이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엄마 입원시키는 돈도 못 내면서 아빠는 뭘 지켰던 거예요? 지키려고 했던 거야, 가족을. 그래요, 지키려고 했겠죠. 근데 결과는요? 엄마는 쓰러졌고 나는 신혼여행도 취소했고 동생은 이제 아빠 이름만 들어도 문 잠궈요. 그날 밤 병실 한쪽에 앉아 와이프를 바라봤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다. 그리고 너무 멀었다. 손을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다. 그 순간 알림이 울렸다. 비트코인 급등 24시간 상승률 38%. 웃음이 났다. 아니, 울음이 나왔다. 정확히 말하면 웃음인지 울음인지도 모를 미친 감정이 터졌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병실 밖으로 나를 불렀다. 그것도 하는 거 아니죠? 안 한다. 정말이에요? 이번엔 진짜야. 근데 왜 아직 앱이 핸드폰에 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며칠 뒤 아내가 퇴원하던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가족 전원이 앉았다. 마치 법정처럼.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때야. 뭘? 아버지를 재정해서 완전히 분리하자는 거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아버지 지금까지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딸 결혼 망칠 뻔했고 엄마 쓰러졌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아직 갚지도 못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빠 카드 전부 회수하자. 생활비도 이체로만. 그리고 코인 앱 삭제 증명. 심리 상담도 받아봐야 해요. 중독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들이 맞았다. 모두 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미련이 일렁였다. 그날 밤 혼자서 베란다에 나가 폰을 꺼냈다. 코인 앱을 눌렀다. 잠시 로딩이 멈췄고 내 잔고가 떴다. 보유 자산 118만 원. 전일 대비 수익률 48%. 미쳤다. 저 돈이면 입원비도 전기세도 낼 수 있다. 정말 이게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막내가 내 옆에 섰다. 폰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내 손을 찍었다. 앱 화면을 찍었다. 아빠, 응. 이 사진 나 평생 간직할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끝났다는 증거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결국 앱을 삭제했다. 확인을 3번 물었다.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3번 손이 떨렸고 3번 눈을 감고 눌렀다. 이젠 내게 코인도 없다. 카드도 없다. 신뢰도 없다. 남은 것. 내 실수로 엉망이 된 가정, 그리고 말 못할 죄책감 뿐이다. 가끔 밤에 혼잣말을 한다. 그때 그냥 100만 원에서 멈췄더라며. 그때 마이너스 통장 안 눌렀더라며. 그때 딸 결혼식 날 고개를 들었더라며. 후회는 항상 나중에 찾아온다. 그리고 그땐 아무 의미도 없다. 지금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저녁. 그게 내게 남은 벌이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 7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김 여사님, 또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며느님 안녕하세요. 부엌에 들어서며 밝은 인사를 건넨 김 여사님. 그 뒤를 따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김 여사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주방 좀 정리해줘. 며느리가 어제 설거지를 그냥 쌓아놨네. 나는 안방문 틈 사이로 그 말을 들었다. 쌓아놨다고. 밤 10시에 애 재우고 남편 밥 챙기고 몸이 안 좋아서 미뤄둔 걸 이렇게 얘기하네. 숨을 깊게 쉬었다. 오늘도 시작이군.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며 계속 말씀을 쏟아내셨다. 아이고 김 여사 손이 참 야무져. 집이 그냥 반짝반짝해졌어. 며느리는 뭐하고 살지 몰라.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죠. 바쁘긴 애는 어린이집 보내놓고 남편 회사 가고 나면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방문을 열었다. 조용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님, 제가 청소하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하려고. 아침?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시작되면 벌써 늦은 거야. 김 여사 좀 봐라. 6시 반에 도착해서 벌써 화장실이며 베란다까지 다 했는데. 김 여사님은 일로 오시는 거잖아요, 저는. 일? 그럼 넌 지금 노는 거야? 애 낳고 집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살림은 해야 할 거 아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분의 눈동자 속엔 묘한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편을 들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퇴근 후 피곤하다고 핸드폰만 보거나 유튜브 틀어놓고 웃기 바쁘다. 내가 눈빛으로 무언가를 보내면 그제야 질문한다. 왜 그래? 오늘 어머님이 또 김 여사님이랑 날 비교하셨어. 에이, 그냥 흘려. 원래 어머니 그런 분이잖아. 당신은 그냥 흘려도 난 하루 종일 그 말이 맴돈다고.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나 예민한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라고. 한참을 말없이 있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한다. 그냥 김 여사님처럼 하면 안 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잖아. 그게 말이 돼? 다음 날 일부러 김 여사님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치웠다. 거실도 쓸고 닦고 옷장 정리까지 했다. 애는 남편이 어린이집 데려다 줬고 나는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둘렀다.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 며느리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제가 청소 좀 해놨어요. 뒤따라 들어온 어머니가 둘러보더니 눈을 가늘게 뜬다. 응, 뭐 그래도 김 여사만큼은 아니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찌개 좀 끓여봐. 며느리가 어제 한 건 싱겁기만 하더라. 아, 네, 된장 풀어둘게요. 근데 김 여사 지난번 오징어 볶음은 정말 맛있었어. 손맛이 그냥 기가 막혀. 아유,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뭘 해도 간이 안 맞아. 요즘 요리 안 해봤지? 나는 조용히 싱크대 쪽으로 가서 물을 틀었다. 소리가 나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낮 12시.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다. 나는 김 여사님 옆에 앉았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김 여사님은 쉬세요. 그래. 뭐하러 해. 괜히 음식 버릴 바엔 그냥 김 여사가 하는 게 낫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같이 하세요. 며느리님도 요리 잘하시던데. 잘하긴 뭘 잘해. 한 숟갈 먹어봐. 금방 티나지. 그 말에 숟가락을 들던 손이 툭 떨어졌다. 그 순간 아이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외쳤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순간 어머니가 멈칫했다. 내 말은 뭐 못 믿어. 걔는 내가 해줘도 라면이라도 맛있다 그러겠지.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하지만 속은 쓰렸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아플 줄이야. 그날 밤 김 여사님이 문 앞까지 와서 말하셨다. 며느리님 힘드시죠?
김 여사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돈 받고 오니까 예뻐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님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요구하시는 거고. 그럼 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제일 먼저 며느리님 자신이 바뀌셔야 해요. 바뀌라고요? 네, 어머님 눈치만 보지 말고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남편분도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식단표를 짜기 시작했다. 김 여사님과 따로 통화해서 요리 팁을 물었고 남편에게는 매일 저녁 30분이라도 육아를 맡으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 요즘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파출부보다 못한 며느리 아니거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조금 살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바뀌지 않으셨다. 김 여사, 저녁에 불고기 좀 해줘. 며느리는 또 간을 이상하게 할까봐 못 믿겠어.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 내가 날 위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기 위한 아주 긴 시작이었다. 됐고, 김 여사랑만 살림하면 속이 편할 것 같아. 그날 아침 어머니가 무심하게 뱉은 말. 그게 나를 건드렸다. 깊숙한 무언가를. 몸이 아니라 자존심에 불이 확 붙었다. 어머님, 그 말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어머, 내가 뭘? 며느리보다 파출부가 낫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 김 여사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알아서 척척하지. 넌 뭐 하나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밤마다 우는 아이 달래느라 2~3시간 자고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싸느라 허둥대는 아침. 그 와중에 집안일까지. 도대체 나는 뭐가 부족했을까? 며느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을까 몰라. 그 순간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며느리님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요즘 살림하며 아이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면 그만두고 친정 가야지. 시집이 무슨 쉼터냐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식칼을 내려놓으며 벌컥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요. 김 여사님한테 집 맡기시고 전에만 키울게요. 밥도 청소도 이제 다 맡기세요.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눈을 부릅떴고 김 여사님은 입을 꾹 다물었다.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랑 대화 좀 해. 나 이러다 진짜 무너져. 엄마가 또 뭐라 하셨어? 또 뭐라가 아니라 계속 뭐라야 날 사람 취급 안 해. 그래도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식탁에서 일어났다. 됐어, 그냥 이 집에선 내가 파출부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거네. 며칠 후 김 여사님이 설거지를 마친 뒤 나를 따로 부르셨다. 며느리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차 한 잔 어떠세요? 나는 말없이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김 여사님이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저 사실은요. 저도 한때 며느리였어요. 네. 29에 시집가서 큰아들 며느리로 살았죠.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살면서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아니, 싸운 것도 아니죠. 혼나기만 했어요. 밥간이 안 맞는다고. 국통째 버리시고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창틀을 긁으시고. 근데도 웃어야 했어요. 왜냐고요? 난 그 집 딸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숨을 삼켰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뻐근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망쳤어요. 애 둘 데리고. 근데 막상 나와 보니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출부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집 청소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럼 지금도 시댁이랑 끊겼죠. 시어머니는 지금도 며느리란 게 도망갔다고 말씀하신다더군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김 여사님이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리님 멀쩡한 정신으로 이 집 버티고 계신 거예요. 절대 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줘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꿔야 해요. 남편분부터 어머님도 무작정 참는다고. 바뀌는 거 하나 없어요. 나는 김 여사님의 그 말이 마음에 박히는 걸 느꼈다. 무작정 참는다고. 바뀌는 거 하나 없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를 위해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그 위에 적기 시작했다. 오늘 어머니 말에 상처받았다.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내일은 내가 먼저 말 걸어보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먼저 인사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됐다 또간 안 맞게 할 바엔 김 여사한테 맡겨.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제 김 여사님한테 배우기도 했고요. 배워. 네,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김 여사님 칭찬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그래 해보든가. 점심 식탁. 어머니가 조용히 국 한 숟갈을 뜨시고는 고개를 갸웃하셨다. 왜요, 어머님? 오늘은 간이 딱 맞네.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이 나직이 말했다. 이 집도 이제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오후 김 여사님이 돌아가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말해야 바뀌고 바꿔야 살아남아요. 나는 그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저 바뀌어볼게요. 아니, 제가 바꿔볼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과 진지하게 마주 앉았다. 우리 얘기 좀 해. 또 어머니 얘기야? 당신이 어머니 얘기 피하는 거, 그게 더 힘들어. 난 이 집에서 그냥 투명인간 같아. 나도 집안의 일부야. 그리고 당신 아내야. 최소한 내 편은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눈이 뭔가 깨달은 듯 조금 흔들렸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방관했어. 이제부터라도 같이 바꿔보자.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다. 아들 부부, 그 아이, 그리고 나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든 이야기. 나는 시어머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7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를 가졌다고 했고 우리는 기뻐했다. 그런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다. 이목구비가 너무 다르고 성격도 우리 가족이 다 좀 무던하고 조용한 편인데 애는 너무 달랐다. 엄마, 요즘엔 다 유전 못 믿어요. 육아 환경이 더 중요하대요. 며느리는 그렇게 넘겼다. 그래도 이상했다. 피부색도 한 톤 진하고 손가락이 길쭉하고 눈매는 외가 쪽도 아니고 게다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봐온 우리 집안 애기들이랑은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랑 애랑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밟혔다. 남편이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 외삼촌 쪽인가? 그걸 보고부터 머릿속에서 무언가 꼬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 국가건강검진 때 DNA 샘플을 등록해놨다. 그리고 아들도 어릴 적에 희귀병 검사 때문에 유전자 기록이 남아있었지. 정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죄악이라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더라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아이 5살 생일. 며칠 전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왔다. 할머니 피 났어요. 우리 착한 아가 금방 소독해 줄게. 그 와중에 나는 조심스럽게 면봉 하나를 꺼내 아이 입안에 살짝 문질렀다. 아프다니까. 아이 괜찮아. 이건 간지럽지? 그 면봉을 곧바로 DNA 검사업체로 보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동안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헷갈렸고,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도착했다. A사 용지 한 장 결과. 유전자 일치율 없음, 친자 관계 배제됨, 머릿속이 띵했다. 손이 떨려서 서랍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업체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 나는 또 다른 검사 기관에 보내 다시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그때부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대체 어떤 얼굴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을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를 내 새끼라고 안고 다니는데 결국 난 며느리와 단둘이 대면했다.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솔직하게 말해. 애 아빠 누구냐? 네. DNA 검사했다. 우리 손주 내 손주 아니다.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변하더라.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게 실수였어요. 무슨 실수? 그때 남편이랑 헤어졌을 때 잠깐 그 사람이랑. 근데 임신인 줄 몰랐어요. 그럼 너 그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낳은 거냐? 둘 중 한 명이겠지만 정리된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 거라 그냥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다. 그냥 네 가정 지키자고. 우리 아들 속이고 남의 피를 우리 집안에 들였냐?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애는 죄 없어요. 제발 이 이름 묻어주세요. 제발. 내가 입 다물면 이건 묻히는 게 아니야. 속이는 거지. 나는 결국 아들에게도 말하기로 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엄마 설마 아니겠지. DNA 검사 오류도 있다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해봐. 너 이름으로. 아들은 결국 아이랑 DNA 검사 다시 받았다. 며칠 후 결과지를 들고 와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진짜 아니래. 진짜 내가 아빠가 아니래. 이후로 집안이 뒤집혔다. 며느리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아들은 몇 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살았다. 그렇게 6년 키운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충격.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몇 번 찾아와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한 번만 애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냉정했다. 더는 못하겠어요. 정은 있지만 이제 그 애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 못해요. 결국 부부는 협의 이혼을 했다. 양육권은 며느리에게 면접 교섭도 없었다. 아이는 그렇게 우리 가족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몇 달 후 아들 생일날이었다. 아침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아이가 서 있었다. 혼자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래 와라 우리 착한 애기 들어와. 그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 눈물만 흘리면서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하지만 거짓은 더 오랜 시간,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피를 중시할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을 믿어야 할까?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것. 그 아이의 인생에서 어른들이 선택한 비밀이 너무 잔혹했다는 것.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도 난 잊지 못했다. 그 아이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애가 오면 그냥 안아줬다. 왔어. 그 한마디로 끝. 애도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삼촌이라 불렀다. 그리고 날 보며 할머니라고 했다. 그 애는 6살, 말이 빠르고 눈치는 더 빨랐다. 자기가 뭐가 다른지도 알고 있었고 그저 입을 다물 뿐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나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를 안았다. 하지만 그 물음 이후부터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났다. 진짜 아빠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알고도 모른 척 사는 걸까? 아니면 진짜 모를까? 며느리가 남기고 간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몰라요. 결혼도 안 했고 연락도 안 해요. 나는 며느리 핸드폰 백업에서 번호 하나를 찾았다. 이름은 없었지만 그 번호는 꾸준히 문자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 술자리, 모텔 앞 셀카. 딱 봐도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었다. 나는 번호를 저장했다. 이틀을 고민했다. 그러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혹시 한지른 씨 아세요? 지은이요? 예. 왜요? 그쪽 지은이랑 예전에 그런 관계 있으셨죠? 혹시 아이가 있다는 말 들으셨어요? 네. 무슨 소리세요? 아이요? 그때 남자의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지금 무슨 제가 애가 있다고요? 지은이가요? 그 애가 지금 6살입니다. 검사 결과 제 아들 아이가 아니라더군요. 그 애 어쩌면 당신 아이일 수 있어요. 잠잠하던 전화기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그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진 않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마흔 즈음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다. 이름은 최민재. 현재 중소기업 부장, 미혼,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했다. 정말 제 아이일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직접 확인하셔야죠. 나는 민재와 아이의 DNA 검사를 주선했다. 검사 결과는 정확했다. 친자 관계 있음. 그 순간 민재는 말이 없었다. 그럼 그 아이 정말 제 아들이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재는 며느리였던 지은이를 따로 만나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나갔다. 카페 구석. 지은이는 처음엔 민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왔네. 왜 말 안 했어? 왜 애 있다고 말 안 했냐고. 그걸 왜 말해야 돼? 당신이랑 끝났고 난 다른 사람과 가정을 지켰어. 가정? 그의 아빠도 아닌 사람한테 애를 맡기고. 그럼 난 뭐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단 건데. 민재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아들 책임질 거야. 만나고 싶어. 키우고 싶다고.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헛소리야. 넌 아빠 아니야. 넌 그냥 정자 제공자야. 난 너랑 아무 관계 없어. 아니, 난 아빠야. 그리고 그 아이 내 피야. 법적 조치도 가능해. 나는 조용히 끼어들었다. 지은아, 네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 애가 커서 아빠를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래? 또 숨길 거냐? 지은이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후 민재는 법원에 친자인지 청구를 했다. 법적으로 아버지임을 인정받고 양육권 일부를 요구했다. 지은이는 분노했다. 애를 뺏겠다는 거야? 그동안 난 뭐였는데? 그러나 법원은 민재의 손을 들어줬다. 면접 교섭, 월 2회 가능, 장기적으로는 공동 양육까지 협의할 것. 이후부터 그 아이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름만 알고 있던 아빠가 진짜 아빠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첫 만남 날, 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너 나 기억해? 아이는 고개를 젓고 내 뒤로 숨었다. 저 아저씨 누구야? 나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넌 이제 아빠가 둘이야. 한 명은 너를 키운 사람, 한 명은 너를 낳아준 사람. DNA는 진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진실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아이는 이제 두 집 사이를 오간다. 정체성을 잃고 방향을 잃고 어른들의 선택 속에서 흔들린다. 나는 그저 그 아이를 위해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옆에 앉아준다. 그 아이는 이제 말한다. 할머니, 나는 누구 집 아이야?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진짜 집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는 이제 7살이다. 키가 부쩍 컸고 글을 읽고 쓸 줄도 안다. 말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속은 어른 못지않다. 민재 아이의 친부는 매달 2번 면접 교섭을 한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만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민재는 노력했다.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아이 생일에는 깜짝 파티도 열었다. 한편 아들 아이를 6해 동안 키운 사람. 법적으론 남이지만 여전히 아이에게는 삼촌이다. 말은 안 해도 눈빛에 남은 정이 보인다. 며느리였던 지은이는 공동 양육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법은 민재에게 기회를 줬고 점점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아이가 원하는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양육권 분할 또는
단독 양육의 재심 청구는 아이의 의사 반영을 고려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에게 선택하게 하라는 얘기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누굴 아빠로 부를 것인지, 아이에게 그 얘기를 꺼내는 건 나였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나는 그날 아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많이 컸지? 할머니가 오늘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해. 아이는 내 눈을 바라봤다. 뭔데요? 사람한텐 아빠가 둘일 수 없어. 진짜 한 명만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두 사람을 다 봤잖아. 한 사람은 널 키워준 사람이야. 한 사람은 널 낳아준 사람이야.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해야 해. 누구랑 살고 싶은지, 누굴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지.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럼 삼촌은 나랑 못 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아빠로 선택하지 않으면 삼촌은 점점 멀어질 거야. 하지만 널 좋아하는 건 안 변해. 그럼 진짜 아빠는요? 그 사람은 너를 알고부터 너한테 최선을 다하려 했어. 하지만 너에겐 낯설지. 아이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누구 고르면 나머지는 슬퍼지잖아요. 그 말이 나를 찔렀다. 이 선택이란 게 어른들의 결과물인데 아이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니까. 며칠 뒤 아이는 선택을 말했다. 할머니, 나 삼촌이랑 살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래? 낳아준 아빠도 너 많이 생각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 아이는 말했다. 응, 그 아저씨 착해. 근데 삼촌이 나 아기 때부터 같이 자고, 나 감기 걸렸을 때 간호해줬고, 내가 토할 때 이불도 닦아줬어요. 아빠는 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씨 아이가 아들을 선택했어요. 자긴 그쪽보다 정이 더 깊대요. 민재는 침묵했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전 포기 안 합니다. 면접은 계속할게요. 언젠가 그 애가 마음 열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아이한테 달렸겠죠. 그래도 나았잖아요. 제 피예요. 제 아이 맞죠? 맞아요. 그 피 거짓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란 건 피만으로는 안 되는 거. 민재 씨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양육권은 다시 조정됐다. 지은이는 아들과 함께 아이를 계속 키우기로 했다. 민재는 정기 면접을 유지하며 지켜보는 아버지가 됐다. 몇 달 뒤 아이는 그림 일기를 썼다. 오늘은 삼촌이랑 수영장 갔다. 삼촌이 나 업어줬다. 나는 삼촌을 진짜 아빠라고 생각한다. 그걸 보고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 다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노트에 또 하나의 글이 있었다. 진짜 아빠도 좋은 사람이다. 나랑 피가 같다고 했다. 다음엔 같이 공룡 박물관 가기로 했다. 나는 그걸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아이의 마음엔 두 명의 아빠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혈연은 지문처럼 선명하지만 정은 물처럼 스며드는 것이다. 아이는 피를 선택하지 않았다. 기억을 선택했다. 그 기억 속에서 자기를 안아준 사람, 밥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 그 사람을 아빠라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낳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는 결국 두 아빠를 품게 된 셈이다. 한 명은 지금을, 한 명은 존재의 시작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 어른들이 선택하지 못한 걸. 그 아이는 조용히 스스로 결정했다. 요즘 따라 딸이 자꾸 집에 오라고 한다. 평소엔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던 애가 결혼하고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조른다. 이번 주말에도 또 부른다. 남편이랑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온단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외로우시잖아. 이제 나도 시댁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서 엄마 자랑도 하고 싶어. 됐어, 귀찮게. 시아버지는 또 왜 데리고 와?
엄마, 아빠도 나중에 사위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 우리 시아버지 괜찮으셔. 혼자 사시고 조용한 분이셔. 싫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딸이 기어이 들이밀고 오겠다는 걸 막을 재간은 없다. 그렇게 토요일 오후 딸과 사위 그리고 그 시아버지란 사람까지 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섰다. 문 앞에 선 그를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나는 안다. 그 얼굴을, 그 눈빛을. 강주호. 내 첫사랑. 40년 전 대학 시절 내 모든 감정을 앗아갔던 남자. 그가 나를 보며 멈칫했다. 나도 그를 향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순간 딸이 중간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인사해. 시아버지 강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억지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른 목을 축이며 겨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내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딸과 사위는 들떠 있었고 주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사위의 아버지로? 40년 전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다. 그러나 주호는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수십 통의 편지를 썼고 수많은 날을 울며 보냈다. 결국 포기했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서울여대 국문과 나오셨습니까? 딸과 사위는 놀란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 시절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딸이 눈치를 챘는지 분위기를 전환했다. 엄마가 서울여대 나왔다고 했었죠. 아빠는 그땐 공군이셨다 했던가. 나는 침묵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는 돌아가고 그만 남았다. 딸이 말했다. 시아버지 집까지 멀지 않으니까 엄마랑 잠깐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가 말없이 남았고 나는 거실 조명을 끄고 부엌 조명을 켰다. 우리 둘만이 앉았다. 40년 만이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널 두고 떠난 이유 말해야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날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어. 너랑 결혼하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어. 너한텐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갔지. 병역 면제시켜주겠다는 미끼로 날 보내더라. 결국 사업 물려주겠다는 말에.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후회의 그림자가 짙었다. 하지만 그걸로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안하면 끝이야. 아니 평생 미안했어? 내 결혼 소식도 들었고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 너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말해? 왜 내 딸의 시아버지로 나타난 거야?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사업 정리하고 한국 들어온 건 2년 전이야. 아들이 여자친구 있다기에 한번 얼굴 봤는데 그날 너랑 똑 닮은 눈빛을 가진 아이더군. 너희 딸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끼쳤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를 아직도 미워하는지 그리워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감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비밀 계속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딸아이 행복해 보이더라. 아들도 내 딸 사랑하고 우리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 떨리는 손가락 끝에 그의 손이 천천히 얹혀졌다. 한때 익숙했던 그 체온. 나는 조용히 손을 치웠다.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영원히 묻어둬.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너무 늦지 않았다면 그 시절 내 진심을 언젠가 한 번쯤 다시 들어줄 수 있겠나? 문이 닫히고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는 이제 내 사위의 아버지였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잠깐 들러도 돼?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무심한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이 묻어 있었다. 딸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꼭 무슨 일이 있는 날이다. 그날따라 집안이 더 조용했다. 나는 괜히 방 안정이며 책상 위 먼지를 털었다. 딸은 저녁 7시쯤 도착했다. 남편도 사위도 없이 혼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뭐가? 며칠 전에 시아버지 오셨을 때 그 사람 엄마 전에 알던 사람이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나는 잠시 멈칫했고 눈을 피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 둘이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엄마 볼 때마다 어색해해. 엄마랑 아는 사이 맞지? 나는 딸을 빤히 쳐다봤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눈치가 빨랐다. 거짓말을 해도 금세 들켜버릴 게 뻔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건 이 아이 인생까지 망칠 수 있으니까. 그냥 학교 다닐 때 알던 사람이다. 아주 오래전 일이고 별일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 엄마 사진 본 적 있대. 나 닮았다고 했어. 닮았다고. 이상하다고.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딸에게. 뭐라고 했어 정확히? 그냥 나 어릴 때 사진 보고 이상하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다고. 그 말 듣고 이상해서 엄마 앨범을 꺼내봤어. 그 순간 나는 딸이 가방에서 꺼낸 오래된 앨범을 봤다. 내 대학 시절 사진. 그리고 그 속에 작게 접힌 채 꽂혀 있던 누런 흑백 사진 한 장. 강주호와 내가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가 사귀던 시절 친구가 찍어줬던 사진. 숨겨뒀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진 엄마. 이 남자 시아버지 맞지?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설명 좀 해줘. 왜 엄마 앨범에 시아버지가 있어? 왜 둘이 그 시절에 같이 있었어? 이젠 도망갈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 사람 내 시아버지 강 회장 내 첫사랑이었어. 딸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날 노려봤다. 처음부터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그 사람 나도. 결혼식 날 처음 알았어. 너네 아빠 장례식 때. 바빠서 못 왔잖아. 그때 그 사람 처음 보고 멈췄어 나도. 믿기지 않았으니까. 딸은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 깨진 듯한 눈빛이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그 사람 아들. 사랑하는 거 알아. 잘 살고 있는 거 알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랑 무슨 사이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끝난 일이야. 그 순간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이번 주에 알았어.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 엄마랑 시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면 혹시 나나 뭔가 이상한 관계인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딸의 손을 붙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 사람 아들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건 확실해. 나 너네 아빠와 결혼했을 땐 이미 그 사람과는 끝났어. 너네 아빠가 내 친아빠 맞아. 딸은 그제야 조금 안도한 얼굴을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너희 가정이고 아이야. 엄마의 과거는 내 미래. 아무 의미 없어. 절대 끌려가지 마. 그날 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잠시 안기다 돌아갔다. 나는 앨범을 다시 꺼내 그 사진을 찢었다. 그리고 불에 태웠다. 며칠 후 강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랑 잠깐 볼 수 있겠나?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그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 혹시 의심하던가? 응, 내 말 때문이더라. 내가 실수했군.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딸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줘. 무슨 뜻이지? 그 어떤 추억도 그 어떤 감정도 이제 끝이야.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 과거는 묻혀야 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다. 아직도 날 원망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미움도 사랑도 그리움도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너희 가족은 너에게 맡길게.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는 돌아서 나왔다. 카페 문을 닫으며 거짓말을 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내 딸의 인생 앞에서 꺼내선 안 되는 금기였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다. 딸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다. 입덧도 시작됐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나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 나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인데 엄마 집으로 갈게. 왜 무슨 일이야? 그냥 가서 말할게. 아마 엄마도 알아야 해. 30분쯤 지나 도착한 딸은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차가웠다. 나는 물을 내오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이는 괜찮고? 응, 아이는 괜찮아. 근데 나 남편 핸드폰 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시대에 핸드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들킬 수 있는지 잘 안다. 근데 이상한 문자가 있었어. 아빠한테 보낸 문자였는데 그 내용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 보여줬다.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요? 그 시절 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왜 아직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엄마였던 적이 있었다면 아예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했어요. 딸이 물었다. 엄마, 이 문자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여자 엄마였던 적. 분명 그 애가 쓴 말이었다. 강주호의 아들 내 사위가.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바늘처럼 박혔다. 엄마, 설마나 아빠 말고 다른 사람 딸이야? 나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친아빠는. 내가 알고 있는 아빠가 맞아. 그건 정말이야. 그럼 왜 남편이 이런 문자를 보내? 왜 시아버지한테 엄마 얘기를 그렇게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조금 전까지 몰랐는데 남편이 방금 내게 말했어. 뭐라고? 어릴 때 시골 외가 쪽에 잠깐 맡겨졌던 적이 있었대. 그때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 주변에 어떤 여자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그 여자가 엄마일 수도 있다고 느낀 건 사진 때문이래.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사진 봤을 때 그 느낌이 확 들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설마 예전에 그 사람하고 아이 낳았던 거 아니지?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말도 안 되는 상상, 근거 없는 의심. 하지만 딸의 눈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정말 아니야?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 아이 내 남편. 내가 낳은 적 없어.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럼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흔들려? 왜 우리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숨기면 더 망가질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나와 헤어진 후 바로 미국에 갔고 그곳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어. 나도 뒤늦게 알았고 직접 들은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떠돌던 이야기였어.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내 남편이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결혼식 날 처음 봤고 그때 알아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딸은 얼굴을 감쌌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잠시 후 딸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그 사람도 나한테 그랬어.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사이에 무슨 과거가 있었다면 당신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지금 그 애 불러. 당장 와서 얘기하게 해. 30분쯤 지나 사위가 집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묻지 않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낳은 적 없어. 그리고 너희 결혼을 반대한 적도 없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는 엄마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 없었어요. 다만 자꾸 혼자 술을 마시고 몇 번이나 말하더라고요. 인연이란 게 참 잔인하다고. 딸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아이는? 우리 사이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알고 나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단지 그 감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망쳤던 거예요. 나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야. 이걸 감당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너희 선택이야.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딸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겨내자. 숨기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그냥 이겨내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딸이 엄마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뒤 강주호에게서 마지막으로 편지가 왔다. 자필이었다. 우리의 사이는 먼 옛날에 끝났어.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시작이야. 내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그게 내 마지막 소망이야. 그리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첫사랑이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딸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기대하며 천천히 출산 준비에 들어갔다. 사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완전히 닫았다. 다시 만난 금기, 감추고 싶었던 과거, 마주한 진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